자, 열역학의 법칙. 일단은 앞에 자줄구레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열역학의 제1법칙을 설명을 할게. 일단은 열 에너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열 에너지는 항상 일단은 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뭐가 있어? 온도가 있지.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는 물리량으로 기술하지, 그치? 온도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지? 셀시우스가 구하는 섭씨 온도가 있고, 단위는 도씨를 쓰지. 그 다음에 켈빈이 뭐라? 절대 온도가 있어. 절대 온도. 단위는 켈빈을 쓰고. 파렌하이트가 구하는 화씨가 있어. 단위는 도 F를 쓰지. 그냥 안 나와. 물투에서 나오는데 물투에서는 계산도 시키는데 안 나와. 자, 섭씨 온도는 뭘 기준으로 하지? 물을 기준으로 했지. 그래서 물에 어는 점을 뭘로 놨어? 어는 점을 100도로 미안해. 0도로 정하고 0도씨로 정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하지. 그래 놓고서 얘를 눈금을 몇 등분해? 100등분 하지. 오케이? 자, 절대 온도는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해. 이상적인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온도에서 0켈빈에서 분자 운동이 제로가 되지, 그치? 그래서 그냥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기체는 사실은 중간에 상태 변화를 하지. 그러니까 왜 샤를레 법칙에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상 기체는 온도가 쭉 이게 273분의 1이었고 온도가 쭉 내려가다 보면 0켈빈에서 부피가 0이 돼 버린다고. 물론 실제 기체는 중간에 상태 변화를 하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고. 자, 그래서 분자 운동 기준으로 했고 얘는 눈금이 섭씨랑 똑같아. 섭씨와 동일한 눈금을 사용하지. 눈금을 사용해. 그러니 0도씨가 어떻게 되지? 0켈빈이 오케이 아니야? 마이너스 273.15인데 273.15 도씨 또는 273도씨 이렇게 표현을 하지겠지. 뭐 화씨는 그냥 얘도 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눈금 체계가 조금 달라서 섭씨를 C라고 하고 화씨를 F라고 표현을 하면 F는 C 곱하기 5분의 9 플러스 32 이렇게 눈금을 바꿔. 그냥 참고 물투에서는 나오고 내신은 나오지만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열의 이동.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거니 알아야겠구나. 보통은 암묵적인 약속인데 열 단원에서 스몰 t를 쓰면은 이거를 보통은 섭씨 온도를 얘기해. 물론 이제 시간이랑 겹치니까 알아서 잘 구분하면 되고, 얘는 섭씨 온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라지 t는 절대 온도를 얘기해. 이건 암묵적인 약속이야. 그래서 보통은 절대 온도 위주로 써. 절대 온도. 자, 그리고 하나 더, 얘네들은 눈금 간격이 같지, 그치? 그러니까 델타 스몰 t나 델타 라지 t나, 그러니까 섭씨 온도 변화나 절대 온도 변화는 똑같지, 그치? 눈금 간격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27도나 127도나 눈금은 100 차이 나지? 300켈빈이나 400켈빈이나 눈금은 100 차이 나지? 27도가 300켈빈이고 127도가 400켈빈이고. 자, 그럼 열의 이동. 열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하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일어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물은 어디서? 수위가 높으면 수위가 낮은 곳으로 흐를 거고, 같아질 때까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를 거라고, 같아질 때까지. 열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전류도 전위가 높은 플러스에서 전위가 낮은 마이너스로 흘러,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들이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찬물을 섞으면 무슨 물이 돼?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 그리고 이 온도를 열 평형점이라고 하지. 열 평형점. 오케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랑 찬물을 섞었더니 뜨거운 물은 부글부글 끓고 찬물은 얼고 이런 벌어나지 않지. 열이 항상 이렇게만 가지 이렇게는 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열이 이렇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면 뜨거운 물은 끓고 찬물은 얼어버리겠지.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열의 전달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지? 전도, 고체에서 일어나지, 그치? 뜨거운 물에 숟가락 담가놓으면은 숟가락도 따뜻해지잖아. 뜨거워지거나. 그 다음에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 유체에서 일어나지? 뭐 액체나 기체에서. 히터를 틀면은 전체가 다 따뜻해지는 그 기체의 열대류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물을 끓였을 때 가열하면 물이 골고루 전체가 다 부글부글, 아래에서 가열하면 전체가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 역시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밀도 차이에 의한 흐름이지. 자, 그 다음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표현하지, 그치? 그래서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걸 열복사라고 표현을 해. 그 다음 또 확인해야 될 게, 뭐 열팽창, 뭐 선팽창, 부피팽창 이런 거인데 그냥 몰라도 되고, 단순하게 열받으면 부피가 늘어나지. 찌그러진 탁구공 어떻게 펴?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이거? 안 익지? 안 익고 공 안에 있는 공기가 온도가 올라오면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빡 하고 펴지지. 또 이런 것도 있지. 고체도 열팽창 한단 말이야. 철길과 철길 사이가 어떻게 있어? 틈이 벌어져 있지, 그치? 겨울 되면 틈이 좀 늘어난다. 여름 되면 줄어들고. 왜? 팽창하니까. 선팽창.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 보통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잖아. 이 빙하가 녹아서 유입되는 양보다 해수면 전체 해수에 열받아서 부풀어는 열팽창이 훨씬 큰 요인이야. 해수가 훨씬 더 해수의 열팽창이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육지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유입되면 당연히 그 물을 부은 만큼 늘어난 해수면이 상승하겠지만 그거보다 물 자체가 열받으면 부풀어 오른다고. 열팽창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큰 요인이야. 뭐 과학자들도 뭐 해수의 열팽창보다 더 빙하 유입량이 많다, 유입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보통 한 97%가 그리고 나도 해수의 열팽창 쪽이야. 자, 그럼 열팽창 열받으면 늘어나지. 그럼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보자. 자, 열 에너지, 열량이지, 열량. 자, 열이 공급된 양 뭐라고 하지? Q는 CMT, CM 델타 T, 시멘트, 시암탑 이렇게 외우지. 그래서 열량은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곱이고 단위는 뭘 쓰지?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하지. 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할 수 있어? 비열을 구할 수 있지. 비열은 뭐지? 공급한 열량당 온도 변화. 그러니까 단위 질량에다가 단위 질량 1kg의 열을 공급했을 때 온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정리하는 값이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 비열만 놔두고 여기로 옮기면 되겠지. 그러면 질량과 온도 변화분의 Q가 될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이 1이지, 1 비열이 1. 그래서 단위는 뭘 쓰냐면은 뭐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또는 뭐 칼로리 퍼 그램 켈빈 이렇게 도시나 켈빈 같이 써. 왜? 둘 다 델타 T니까. 물론 이제 절대 온도로 표시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인 거지, 물. 물이 비열이 1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물 1kg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kg 칼로리다 라는 거야. 그 라면 끓일 때 물 500ml 넣잖아, 그치? 그러면은 500ml를 1도 높이려면 얼마 열량이 필요해? 0.5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겠지, 그치? 이렇게 비열. 자, 그 다음에 열용량. 열용량은 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열을 담을 수 있는 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열용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구과학이나 중학교 과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바다랑 육지랑 누가 먼저 데워져? 육지가 먼저 데워지지.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지, 그치? 왜 그래? 그럼 보통 비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지구과학에서는 비열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다고 하지 않아. 보통 맞다고 하지. 근데 정확한 표현은 비열이 아니고 뭐야?
연령량이지. 비열을 비교하려면 바닷물 1kg과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모래를 1kg을 똑같이 떠놓고서 똑같은 연료를 공급한 다음에 온도 변화를 비교했을 때가 비열 비교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바닷물과 육지의 총 질량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급한 열량당 온도 변화로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연령량은 라주 C로 표현을 하고, 얘는 뭐야? 그냥 열량당 온도 변화야. 그냥 단순하게 열을 공급했을 때 온도가 누가 많이 변하고 누가 적게 변화로 표현을 한다고. 물론 Q는 CMT, 씨암탉, 시멘트니까 대입하면 비열 곱하기 질량도 되겠지. 예를 들게. 이렇게 생긴 이제 그릇이 있어.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육지의 연용량 그릇이고, 얘는 바다의 연용량 그릇인 거야. 그리고 이 그릇에는 눈금이 써 있어. 눈금이 얼마 써 있냐면은 여기가 11도씨, 12도씨, 13도씨 이렇게 온도 눈금이 써 있고, 열 에너지를 부어. 열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면 얘는 11도씨가 됐지만 얘는 아직 안 올랐지. 더 똑같이 부어. 그럼 얘는 요만큼. 똑같이 부어. 그럼 이제 요만큼 차겠지. 그럼 봐봐. 얘는 이미 13도씨가 됐는데 얘는 이미 이제 11도밖에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령량이 크니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꼭 온도가 높다가 열 에너지가 많다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100도, 110도 사우나가 뜨겁니? 40도씨 물이 뜨겁니? 40도씨면 50도씨로 하자. 40도씨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사우나라든가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체온 유지하라고 이제 37도에 40도씨 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37도를 선호하고 40도씨는 이제 약간 어르신들. 좋다. 뜨끈하고 좋다. 뭐 이런 걸 선호한단 말이지. 근데 50도 정도 되면 어떻게 돼? 겨 못 넣어. 금방 1도 화상 입어. 근데 100도씨, 110도씨 사우나는 답답하고 덥고 짜증은 나지만 죽진 않잖아. 그치? 거기 10분 있는다고 이거 죽지 않지. 그치? 근데 50도씨 물은 10분 넣으면 이거 화상 입는다고. 그러니까 꼭 온도가 높다가 열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연용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낮아도 큰 연용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오케이? 이게 바로 연용량이야. 자, 하나 더. 잠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이지. 잠재된 열, 숨은 열. 잠열이라고 해서 얘는 Q는 mL이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수능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공급한 열량과 질량이 잠열이야. 질량분의 열량인 거지. 무슨 소리냐면, 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 예를 들면 얼음이지. 얼음의 융해 잠열이 80kcal 정도 되거든. 아이고야. 80kcal per 킬로그램 정도 되거든. 무슨 소리냐면, 얼음의 잠열이 80이야. 그러니까 1도씨 얼음. 왜 1도씨일까? 0도씨. 0도씨 얼음 1kg 있지? 이게 뭘로 변해? 0도씨 물로 변하는데 열량이 80kcal 정도 필요해. 이렇게. 그래서 얼음의 잠열, 질량당 잠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얼음 1kg이 0도씨 얼음 1kg이 0도씨 물 1kg으로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이렇게 잠열이라고 표현해. 이게 잠열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상태 변화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잖아.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상변이라고 하지. 줄여서 상태 변화를.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어떻게 되지? 융해 잠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땐 기화 잠열을 흡수하지.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액화 잠열을 방출하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응고 잠열을 방출하지. 고체, 기체는 둘 다 승화, 승화. 그래서 승화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이렇게. 요거를 융해열, 응고열을 융해 잠열, 응고 잠열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숨은 열 또는 잠열이라고 표현해. 잠재된 열. 이렇게. 자, 됐지? 자, 이제 이건 연력학의 기본적인 거고, 이제 진짜 제1법칙으로 가자. 자, 연력학 제1법칙이야. 자, 1법칙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자, 유체 1은 Fs고 뭐? 아니다, 뭐하냐? 유체 1은 Fs고 W는 P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지. 단위는 줄. 그러니까 얘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였다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1의 양을 뜻하지.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이거는 사실 물원에서 대놓고 나오진 않는데 알아두는 게 훨씬 편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들어봤지? PV는 nRT. 단순히 정리를 하면 일단 보일의 법칙이 뭐야?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지. 이게 보일의 법칙이지.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이만한 액체가 있어, 이만한 기체가 있었어. 0도씨 1기압에 요만한 기체가 있었는데 압력이 2기압으로 줄면 어떻게 돼? 부피가 절반으로 준단 말이지. 압력이 3배가 되면 3분의 1로.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샤를의 법칙은 기체 온도와 부피의 관계지, 그치? 압력이 일정할 때 1기압 하에서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증가해. 일정이지.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커져야 얘도 커지는 거야, 이렇게. 얘가 커져야 얘가 커지는 거라고.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 보일 샤를이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T분의 PV가 되고 이 값이 일정인데 이거를 이상적인 기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 일정을 상수로 바꾸고 기체 상수를 라지알로 바꾸고 몰수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정식이 바로 뭐지? PV는 small n, RT 외워두십니다. 물론 PV는 nRT까지 안 해도 돼. 우리 물원에서는 PV는 뭐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다 풀려. 그리고 연력학의 과정이나 법칙에서 이걸 벗어나는 문제를 내지 못해. 왜? 아무리 물리 원 안에서만 낸다고 해도 기본 상식이나 원리에 어긋나는 더 상위 단계에서 해석했을 때 어긋나거나 오류가 생기는 문제는 절대 내지 않거든. 복수정답 논란이나 뭐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까지 가자. 기체의 운동 에너지 먼저 할까? 사실은 이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정리하는 식이 또 따로 있어. 3차원 공간 안에 부피 뭐 L 한 변의 길이가 L인 L3승인 부피를 갖고 있는 공간 안에 뭐 기체 분자가 N개 들어있고 그 중에 얘네들이 이상기체 N개 중에 하나가 속도 V로 움직이면 얘는 VX, VY, VZ로 쪼갠 다음에 얘의 벽면을 때리는 힘이 뭐야? 면적분의 힘이 곧 압력이 되지? 그럼 얘 압력이 왔다 갔다 해서 운동량이 변하는 게 충격량이 되어서 얘 왕복 시간으로 해서 해갖고서 면적에 대한 힘 구하고 그 다음 압력 구하고 거기다 PV는 nRT 더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건 물투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 에너지는 이런 게 있구나만 알면 돼. 원래 운동 에너지는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치? 그리고 이게 2분의 3 KT로 정리가 돼.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거든? 미안해. 아보가드로 수분의 N0분의 라지 R이야, K가. 기체 상수인데 몰라도 돼. 우리 뭐만 알면 돼. 운동 에너지는 just 뭐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구나.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상적인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해버려. 만율력이 없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 운동 에너지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얘는 U라고 표현하고 이 내부 에너지는 뭐? 총 분자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지.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에다 분자수를 곱해서 이걸 여기다가 볼츠만 상수에다 또 얘를 곱하면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가 몰수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정리돼? 2분의 3 nRT로 정리가 돼. 이걸 몰라도 돼. 우린 이것만 알면 돼. 결론은 운동 에너지나 내부 에너지나 전부 다 누구의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인 거야.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자, 연력학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1법칙을 하기 위한 기본 정보가 이른 압력과 부피의 곱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P분의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운동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는 뭐 전부 다 절대 온도에 비례만 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참고로 저기 또 이제 기체에서 일이라는 걸 표현할 때 되게 좀 그냥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되는데 꼭 일을 이렇게 표현한다.
자, 부피가 증가하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은 얘가 열을 흡수해서 외부로 뭘 했다. 외부로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자,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지. 감소하면 뭐라고 표현해? 열을 이렇게 반대로 가자.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 B 플러스 PP. 수동태지, 수동태. 내가 당한 거잖아. B 플러스 PP 수동태. 외부로 일을 받아 이 열을 방출했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 내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했다고. 줄어들면서 온도를 밖으로 방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야? 부피가 증가하면 외부로 일을 했다. 다 무시하고 부피가 증가했다. 외부 일을 했다. 부피가 감소했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중요해. 이게 일의 개념은 부피랑 관련했지, 그치? 그리고 내부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와 관련했단 말이야.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뭐야?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그리고 받은 열을 어떻게 온도와 부피로 나누어 쓰는지를 그 규칙을 정리해 주는 거야.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그러니까 Q는 열량이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지. 그러면 열 에너지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는 거야? 내부 에너지와 그 다음에 외부로 한 일 또는 뭐 받은 일 이런 식으로 일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라고. 열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와 일의 형태로 바꾼다는 건데 결론은 뭐야? 말은 이렇게 장황하게 거창하게 했지만 얘가 열 받으면 열을 흡수하면 온도도 올리고 부피도 늘린다라는 거지. 이때 상황에 따라 온도만 올릴 수도 있고 부피만 올릴 수도 있고 둘 다 올릴 수도 있거든. 또는 얘가 일정하면 둘이 반비라는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연력 제1법칙이야. 오케이? 그 과정이 몇 개가 있지. 그래서 등압이 있지. 그 다음에 등적, 그리고 등온, 그리고 네 번째가 단열. 이렇게 딱 봤는데 이 넷도 아니다. 그럼 이걸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봤는데 이 규칙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걸 그대로 쓰면 돼. 열 받아서 온도도 올리고 부피도 증가했구나. 근데 이게 이제 등압이랑 비슷한데 등압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물투에서 나오지만 얘네들은 열을 받으면 항상 얘네들의 비가 어떻게 나오냐면 5대 3대 2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5대 3대 2가 나오면 등압이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를 흡수했는데 얘가 올라가고, 얘가 5를 흡수했는데 얘는 4 올라가고 1 증가할 수도 있고, 5를 흡수했는데 얘가 1 증가하고 4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규칙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거고. 물원에서 그렇게 이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물투에 근접하게 좀 알아둬야, 연력학의 법칙은 원래 물투에 있던 게 물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투에 근접하게 알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연력학의 네 가지 과정을 할게. 정리하고 하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력학의 제1법칙의 과정이야. 자, 첫 번째 등압. 자, 등압은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1기압이지, 그치? 지표가 보통 1기압이니까 얘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압력이 일정한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하, 보통 뭐 일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하면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증가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찌그러진 탁구공 어떻게 편다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공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팽창하니까 찌그러진 부분을 밀어내면서 뽁 하고 펴지겠지, 그치? 참고로 얘네들은 요런 비를 유지해. 5대 3대 1을 항상 유지해. 물투에 나오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봐봐. 압력 부피 그래프를 확인해 보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자, 얘는 등원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T1과 T2가 있는데, 자, 연력학의 과정이 여기
A 상태에서 B 상태로 연력하기 과정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만 변했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뭐만 변했지? 압력이 P1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V1에서 V2로 증가시켰지, 그치?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이 면적이 얼마가? 이 면적이 바로 한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뭐 물투에 나오지만 이게 한 1이지? 그럼 이 면적의 1.5배가 내부 에너지고 이 면적의 2.5배가 받은 열량이 돼. 이건 참고만 하고. 굳이 확인하면 얘는 이런 게 또 만족하지. P1과 V1의 곱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nRT니까 T1에 비례할 거고 P1과 V2는 nRT니까 누구? T2에 비례하는 값을 갖겠지. 그래서 등압이라는 건 열받으면 일상적인 상황이지. 열을 흡수하면 온도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등적으로 가자. 등적. 얘는 부피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 얘는 일을 하지 않아. 한 일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한 일이 0이라고. 그러니 얘는 열받으면 어떻게 돼? 열받으면 온도만 마구마구 증가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열을 5를 흡수하면 그 5를 전부 다 온도 변화에만 올인, 몰빵하는 거야. 그럼 둘을 비교해 볼까?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 부피가 정해져 있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균일한 통이 있는 거야. 이 통 안에 이상기체를 넣어놓고서 이 이상기체에 열을 가한단 말이야. 그럼 이상기체는 어디, 부피가 변하지 않는 통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늘어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온도만 쭉쭉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면 똑같은 열을 흡수했을 때 등압이랑 등적 중에 누구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까? 저게 더 많이 올라가겠지. 왜? 얘는 열받으면 온도도 조금 올리고 부피도 증가시키는데 얘는 열받으면 온도만 막 올리니까. 되셨나요? 자, 그럼 얘는 압력 부피 그래프를 확인해 볼게.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등원선이 두 개 있다고 하자. 자, 등원선이 두 개가 있고 얘는 T1, T2라고 할게. 여기서는 연력학의 과정이 A에서 B 상태로 이렇게 부피가, 아까는 누가 변했어?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변했지. 근데 여기는 부피가 B1으로 일정하고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하면서 온도가 T1, T2로 증가한 거지. 그래서 P1, V1은 뭐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T1에 비례하는 값을 갖을 거고 P2, V1은 어떻게 돼? T2에 비례하는 값을 갖겠지. 이렇게. 자, 등적이야. 세 번째. 등온. 자, 등온은 누가 일정해? 절대 온도가 일정한 거야. 자, 절대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열 받으면 죄다 얻다. 열을 흡수하면 죄다 뭐래? 일을 해. 바로 부피를 팽창시킨다고. 그러면 얘가 5의 열을 흡수했으면 전부 다 온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부피만 5를 팽창시킨다고. 그러면 등압이랑 등온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열을 흡수하면 누가 더 부피가 많이 증가해? 등온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등온인이 또 모두 만족하느냐? 보일의 법칙을 만족해요. 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얘는 뭐 등온선을 따라서 연력학의 과정이 일어나. 절대는 그냥 T라고 하자. 그러면 A 상태의 기체가 연력학의 과정이 일어나서 B 상태로 변했다고 하자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보일의 법칙을 만족할 거니까 두 좌표의 곱이 항상 T로 똑같지. 그러면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하고 압력은 P2에서 P1으로 감소했을 거야. 그러면 P2V1은 뭐랑 같아? P1V2와 같고 얘는 역시 뭐 절대온도에 비례하는 값을 갖겠지. 그리고 얘는 여기를 면적을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잖아. 얘는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적분하면 되지? LNS로 적분하면 돼. ln V1분의 V2 이렇게 적분하면은 모두 구할 수 있어. 이 적분값이 결국 뭐야? 한 일이고 흡수한 열량이 되는 거라고.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얘랑 이제 혼자 동떨어진 애가 누구냐면은 단열이야. 근데 얘는 이제 은근 많이 나오지. 왜? 지구과학에서 나오고 구름 생성의 원리. 바로 단열 팽창. 자, 단열이라는 얘기는 뭐야? 열 출입이 없어. 열 출입이. 열 출입이 없으니 Q가 델타 Q가 얼마? 0. Q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델타 U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결국 뭐야? 한 1. 부피 팽창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가면 온도가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가 증가한다고. 자, 얘도 압력 부피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하자. 얘는 이렇게 등원 곡선 T1과 T2가 있는데 지금 연력하기 과정이 이 A 상태에서 B 상태로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 부피만 V1에서 V2로 늘었지. 근데 압력은 P2에서 P1으로 온도는 T1, T2에서 T1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얘는 대표적인 얘가 누가 있어? 구름 생성의 원리. 뭐 둥근 플라스틱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 뭐 둥근 플라스틱 있지? 이렇게. 그 개정 첫 해 윌슨의 안개상자 이런 거 나왔거든? 안개상자에서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온도가 확 얘기하자. 이렇게 생긴 피스톤이 있고 여기 뭐지? 이 안에 수증기가 들어있어. 수증기가 들어있어. 근데 여기를 갖다 피스톤을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갑자기 응결이 시작되고 물방울, 구름방울로 생긴다고. 그때 이 물방울이 어떻게 돼? X선 궤적이나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야. 이게 윌슨의 안개상. 개정 첫 해 나왔지? 자, 구름 생성의 원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고 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향연기를 피워놔. 응결핵이라고 그래. 응결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입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잘 밀봉을 해서 막에 이렇게 호수를 연결한 다음에 이 관을 이용해서 주사기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피스톤을 이렇게 놓고서 피스톤을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지? 여기 부피가 팽창한 만큼 전체 부피가 팽창하지? 그러면 안이 어떻게 변해? 뿌옇게 된다고. 뿌옇게 된다고. 바로 뭐야?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증발했던 수증기들이 응결하면서 구름, 물방울을 만드는 안개나 구름을 만드는 원리란 말이지. 그치? 또 이런 것도 있어. 자, 이건 이제 지원, G2 이런 데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지형이야? 동고서저 지형이지. 그래서 이 꼭대기를 령이라고 하죠. 령. 그래서 태백산의 대관령, 미시령, 뭐 진부령, 한계령, 축풍령, 령들이 되게 많고 그 령의 오른쪽을 뭐라고 그래? 영동지방, 왼쪽을 영서지방이라고. 강원도 삼척, 뭐 강릉 일대를 영동이라고 하고 춘천 요쪽 일대를 영서지방이라고 하거든. 우리나라 초여름에 뭐가? 러시아 쪽에서는 5호. 아이고 잘리겠다. 5호 츠크의 계단이 날아온다고? 그럼 얘가 바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수증기를 들고 오다가 바람이 불면서 가긴 가는데 산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넘어가려고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 단열 팽창이 일어나지. 그럼 단열 팽창에서 엄청난 구름이 생기고 엄청난 비구름이 비를 뿌려. 그럼 이제 비를 여기다가 소진해서 놨으니 일로 내려오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뭐가 일어나? 단열 압축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단열 압축에 의해서 어떻게 돼? 고온 건조 현상이 생기고 얘가 우리나라 영서지방의 가뭄을 초래하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뭐 높새바람 팬 현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높새바람 팬 현상 이렇게 표현한다고. 들어봤지? 이거 아마 사회 시간에도 배우는 것 같던데. 뭐 어쨌든 지구에서도 나오고. 자, 단열. 열 출입이 없을 때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담고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이 생기고 이게 많이 상승하면 무조건 비가 내린다고. 수증기를 담고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어떻게 돼? 대기압이 감소하지? 압력 P는 뭐야? 로즈 H잖아. 그러면 대기권의 경계하면서부터 지표까지가 높이 H가 되겠지, 그치?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압력이 감소하지. 압력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뚝 떨어진다고. 그럼 수증기들이 응결되고 구름이 되고 비도 되고 이렇게 전부 다 단열로 설명할 수 있어. 여기까지.